9월 30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500은 0.26%, 0.16% 오른 반면에 나스닥은 0.24%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기 회복 둔화와 인플레이션, 정부 셧다운 등을 경계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7개 섹터가 올랐는데 유틸리티가 1.3% 상승했고 필수 소비재가 0.9%, 헬스케어는 0.8%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는 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모바일 게임 진출 기대로 2.6% 올랐고 보잉은 수주 모멘텀으로 3.2%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WTI가 0.6% 내려서 배럴당 74.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소폭 내려서 1.524%로 마감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1181.8원으로 2.6원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전략가, 크레딧, 원자재, 산업기업 등 해외 주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어제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서 코멘트 먼저 듣겠습니다. 김영환 연구원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는 코스피 기준 1.2%, 코스닥 기준 1.09% 하락을 했는데요. 다만 장중 낙폭은 코스피가 장중 2.17% 하락한 3,030포인트까지 또 떨어지면서 연간 저점을 경신을 했었습니다. 요인들은 어제 이제 미국 증시 하락 코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의 연장선인데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불거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점,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전력난에 의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은행과 글로벌 IB들이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미국에 관련된 요인들을 제외하고 조금 중국 전력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부터 겨울까지는 전력 수요의 성수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전력난이 빠르게 해소되기는 힘들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증시 하락을 가져온 요인 중에서 일부분은 단기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남아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은 좀 들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좀 연말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박스권 전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전망을 계속 유지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증시 하락을 더 키운 요인은 이제 미국의 장기채 금리 그 급등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오해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공급 측면의 요인도 있지만은 수요가 회복되면서 나오는 수요 측면 요인도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금리 급등이 좀 공급 측면 요인만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그 단기에 급등하는 양상이 좀 진정되고 나면은 이게 증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이것 때문에 박스피 내에서 등락을 하겠지만 이게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올 약세장 진입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월보 발표합니다. 김한 박인금 연구원입니다. 예, 글로벌 월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시장 변동성 확대된 거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향후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서도 이제 국내 전략 쪽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기적으로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확대 이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들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미국 경기의 어떤 피크아웃 우려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경기 측면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다소 완화되는 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여전히 좀 재개되는 그런 움직임들로 좀 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은 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경기가 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국면들이 좀 진입된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문제점들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금리가 상승 압력들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다소 상승 탄력들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연준이 이르면 올해 연내에 테이퍼링을 시행할 가능성들이 높은데
연준의 자산과 주가 밸류에이션이 같은 궤적을 그린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테이퍼링이 시행된 이후에는 주가 밸류에이션의 가파른 상승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중에 미국 의회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을 놓고 정치권에서 좀 노이즈가 좀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이기보다는 상승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국면들로 진입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럽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 독일에서 총선이 좀 진행이 됐고 정당이 교체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주요 정당별로는 대체로 재정 확대 정책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정당이 구성이 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문제점은 정당별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연합 정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차가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좀 반영하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국면들로 진입할 가능성들이 높은데 추후에도 이런 모습들이 좀 지속이 될 거냐를 판단해 보면 그렇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지금 저점에서 가장 빨리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내년도 이익 성장률 같은 것들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그리고 선진국 안에서도 미국이 가장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라는 측면들을 좀 감안해 보면 추후에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스타일 측면에서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 기술주는 좀 랠리가 좀 주춤할 가능성들이 높고요. 경기 민감 가치 업종들이 좀 견조한 움직임들을 좀 보일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정책 수혜 업종으로 좀 볼 수 있는 전통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재 그리고 그린 인프라와 관련된 신재생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뱅킹 업종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54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ETF와 업종에 대해서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월 중순 이후 헝다그룹의 파산 우려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었습니다. 중국은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현재 그림자 금융을 축소 중에 있습니다. 헝다의 대출 규모가 전체 은행 대출 총액의 약 0.24%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은행 시스템에 미칠 여파는 제한적인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도시별 부동산 통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여러 지역에서 구매 제한과 부동산 대출 금리 상향 조정 등으로 부동산 세부 지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 재고 소진 이후 현재 부동산 미분양 면적이 상당히 낮아졌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강보하세 수준으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가계의 부동산 대출도 강도 높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은 체질 개선 중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동부유, 민간기업 국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헝다 이슈 이후 중앙은행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재정 지출도 만만하게 확대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은 취약과 중요한 분야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상승 모멘텀이 부진해 박스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이나 수익성이 개선되는 기업에 투자할 것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료 39페이지 저희 해외기업팀에서 선정한 기업 리스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연구원님 이어서 중국 전력난 관련된 영향 분석 리포트 같이 발표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지금 중국은 생산 제한과 잔려난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 여러 지역에서 잔려 공급 제한, 생산 제한 등 조치를 내놨습니다. 생산 제한의 시행 원인은 일부 지역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중국 칭하이, 닝샤 등 9개 성에서 에너지 소모 지표가 마지노선을 초과했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략 실적 평가를 앞두고 해당 지역이 급하게 행정 지도에 나섰습니다. 잔려나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기인합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10월까지 2차 산업의 전력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68%에 달했습니다. 높은 산업용 전력 수요는 수출 경기 호조의 지속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원의 부족과 전력 기업의 약한 생산 의지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호주산 석탄 수입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몽고산 석탄의 통관마저도 방여 때문에 종종 지연되었습니다. 중국 국내는 환경보호 요구와 광산 사고 등 요인으로 일부 탄광의 생산이 정지되었고 일부는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한편 중국 전기요금은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높은 석탄 가격으로 인하여 전력기업이 전기를 생산할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과거 2020년 9월 에너지 전략 목표를 달성을 위한 전력 사용 제한, 2017년 겨울 환경보호를 위한 생산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간 동안의 사례를 참조해보면 올해 전력 사용 제한과 생산 제한이 산업 생산을 약 1에서 2%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생산의 제한에 따른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는데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운스트림으로의 가격 전가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운스트림 기업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전력난 과정을 겪으면서 중국은 에너지 자원 자급 자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바 향후 에너지 자원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정책은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의 수요 증가와 폭염기는 지속될 것이고 향후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또한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정부의 목표 달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전력난이 이렇게 생겼다라고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정부 이 정책 또는 의지만 바뀌면 이 전력난은 단기간에 전력난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정부의 에너지 소모 목표 달성 위한 그것 때문에 생산 제한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전력 공급 제한의 요인은 두 가지 있는데 전력난이 주요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일부 기업에서는 이는 소모 산업이 종사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이 강제적으로 전력을 좀 차단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원인이 전력 공급 부족 때문에 전력난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전력난이 단시간에 바로 해결되기는 좀 어렵고 앞서 한국전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겨울에도 이게 석탄 사용도 상당히 수요가 높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계속 헝다그룹 사태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요. 크레딧 전략 리포트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용 연구원입니다. 네, 주간 한국 그리고 중국 크레딧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국발 헝다그룹 소식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소식이 크레딧 시장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위주로 말씀드리면요. 헝다그룹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질서 있는 그룹 해체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헝다그룹이 보유한 생징은행의 지분 20%를 약 100억 위안, 1.8조 원에 매각하기로 발표했고요. 이 때문에 당장의 유동성에는 다소 숨통은 트였다고 보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헝다그룹의 존속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그룹 해체 그리고 일부 국유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일단 중국 금융당국이 지원할 요인은 적다고 보고 있지만 위험이 전이되는 것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막아야 할 요소입니다. 특히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매입 채무나 어음이 대거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에는 그 여파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중단되어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권리를 담보를 보유한 은행 아니면은 다른 부동산 데벨로퍼에게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특히 뉴스에 따르면은 지금 중국 국영 부동산 기업인 완커에게 헝다그룹 부동산에 좀 인수를 타진하라라고 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은 그 국영 투자자 위주로 헝다그룹의 부동산 사업 부문을 통째로 인수하는 국영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헝다그룹 자체의 존속은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으로서 나온 해결책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력난 관련해서 원자재 쪽에서도 4분기 키워드로 전력난을 꼽았는데
리포트 들어보겠습니다.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4분기 원자재 전망이고요. 최근 들어와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둔화라든가 아니면 중국 부채 리스크 등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분기 원자재 시장의 관심은 우선 연준의 테이퍼링 구체화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이 전력난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4분기에 가장 원자재 시장에서도 키 테마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좀 말씀드렸던 실질금리 정상화에 따른 명목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이 전력난에서도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강구해야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이 여전히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위험자산 중에서도 기존의 유동성의 수혜만으로 상승을 했었던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원자재보다는 오히려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기 민감 자산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종합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산업금속 섹터와 같은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유가에 대해서는 추세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력난과 맞물려서 여전히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전력난이 해소되기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전력향 원자재인 천연가스를 오히려 주목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력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파생돼서 가격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산업금속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산업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중국의 전력난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전력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제조업들의 그런 생산 가동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오히려 그런 수요 둔화 우려로도 사실상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라고 하면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재련소들과 같은 금속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이미 중국의 그런 금속 재고가 상당히 타이트한 가운데 겨울철 아니면 내년도 동계올림픽 전까지 그런 중국의 그런 금속 생산 자체가 규제가 돼버리게 된다면 4분기부터 1분기까지는 중국의 리스타킹 기간까지 맞물리기 때문에 산업금속 섹터는 수급이 더욱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연가스와 LNG, 석탄 그리고 우라늄과 같은 전력향 원자재뿐만 아니라 산업금속 섹터 전반에 대해서 좀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속에 대해서는 축소 의견, 그리고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산업입니다. 안재민 연구원. 네, 게임 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변화들이 많았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11월부터 겨울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하고요. 또 이제 다양한 좀 신작 게임들에 힘입어서 2022년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합니다. 탑픽으로 크래프톤을 신규 인이 종목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좀 다수의 신작들이 성공을 좀 거두는 상반기의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뭐 확률형 아이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이 흥행에 좀 기대를 못 미치면서 이러한 페이 투 윈 모델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 흥행 실패를 계기로 게임 회사들의 좀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보다는 좀 다양한 과금 체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이 좀 포화가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리니지 M2M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신작이 나오다 보니 시장을 좀 형성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쪽으로의 성과들로 눈을 돌릴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7페이지에 그림 7번 보시면요. 지금 해외 시장, 해외 중에서도 지역의 성장이 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는 곳이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장 확장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국내 업체들한테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아무래도 다양한 이제 장르와 플랫폼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성과를 거두는 업체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쪽으로 많이 포커스하고 있는 업체들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에서 워낙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기작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최근에 8월달에 게임스컴이라는 게임쇼에서 동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좀 이슈가 됐었던 펄어비스 도깨비라든지 붉은 사막 그리고 NC소프트 처음으로 리니지 W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글로벌 향으로 만드는 등 이런 좀 준비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NFT 기술을 활용을 해서 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쿠키랑 킹덤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겨울 시즌에 좀 주목해야 될 업체가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앞서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게임으로는 펍지 뉴스테이트가 이제 10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신작보다는 기존의 오딘의 성과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마무스메라는 일본에서 성과를 거둔 게임이 내년 초에 출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는 이제 NC소프트 리니지 W가 글로벌 향으로 11월 달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에 있고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출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게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종목은 크래프톤만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신규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고요. 목표 주가 70만 원으로 제시를 합니다. 글로벌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2017년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 회사 아직도 글로벌 110개국에서 앱스토어 순위 10위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글로벌 탑 게임 수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자료 27페이지 그림 8번 보시면 4년이 지나도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10월 달에 펍지 뉴스테이트라는 게임이 나오면 아마 계단식으로 또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이제 신작에 대해서 카니발라이제이션의 우려를 좀 말씀은 하시지만 좀 지역적인 특색이 좀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펍지 뉴스테이트는 아무래도 좀 그래픽이나 퀄리티가 좀 상당히 높다 보니 핸드폰 스펙도 좀 좋아야 되는 이슈들 때문에 이제 선진국 시장 중심으로 좀 공략을 할 것이고요. 기존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개발도상국 쪽에서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콘솔 기반의 게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개발자를 영입을 해서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가 좀 나타날 것이고 목표 주가 70만 원은 밸류에이션 저희는 RIM 밸류에이션 적용을 했지만 PR로 보셔도 내년도 30배 정도 수준 나머지 저희 그 다른 게임주들에 적용하고 있는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크래프톤 추천하고 다른 탑픽으로 카카오 게임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게임 업체의 세대 교체를 말씀하셨어요. 소위 그 3N과 KKPI 어떤 세대 교체에서 이 양자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 변화의 핵심이 뭔지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신광관계사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한국 게임 시장을 20년 동안 주도하고 있었던 업체들이 NC소프트, 넥슨, 넷마블이었습니다. 이들과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업체들이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펄어비스 이런 업체들인데요. 물론 장단점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3N들은 워낙 큰 자금력들과 그다음에 개발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또 게임 회사의 특성상 좀 가벼운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워낙 대형 게임 업체들이다 보니 신작이 출시할 때 그만큼 기대감들도 올라가는 게 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올해 NC소프트의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신생 업체들로 대변되는 2세대 업체들은 좀 장르의 다변화라든지 M&A나 글로벌 시장이 좀 적극적이다라는 부분들 좀 차이가 있어서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이제 3N과 이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간에 서로의 이제 경쟁과 그다음에 변화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음식료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조미진 연구원. 네, 음식료 3분기 실적 좀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전년도 역기저 부담이 잔존하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 부담이 일부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난 2분기가 가장 최저점이고 분기별 반등 흐름은 확실한 것처럼 보이고요. 4분기부터 긍정적 흐름을 예상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곡물 가격의 4분기 하락세 전환 전망, 두 번째로는 연초부터 진행해온 판매 가격 인상 효과 본격화, 세 번째로는 3분기를 끝으로 역기적 효과가 소멸되는 부분입니다. 3분기는 다소 밋밋한 실적 예상되지만 그 이유를 노릴 때라고 판단됩니다. 3분기 실적이 가장 긍정적인 기업은 롯데칠성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는 더운 날씨 덕을 보았고 특히 고마진 탄산과 생수 성장으로 영업이익 또한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류는 사회적 거리두기 타격이 있었지만 수제 맥주 OEM과 와인 호조로 전년보다 이익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도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돌아온다라고 봤을 때 음료 B2B 회복과 그리고 소주 회복이 실적 개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원 F&B도 컨센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식자재 유통, 그러니까 자회사 동원 홈푸드의 회복이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오리온은 상반기 내내 안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업체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는 중국 소비 둔화 그리고 경제 우려에 따라 동반 하락한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고요. 어제 오리온 산양 공장이 전력난 때문에 셧다운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산양 공장의 규모가 너무 미미해서 실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과도한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외 특이사항이 있는 곳은 CJ 제일제당인데요. 물류 제외 기준 오랜만에 소폭 감익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고요. 이유는 현재 베트남이 셧다운되면서 소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돈가 하락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면서 생물자원 부분의 영업이익 하락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반면 이제 핵심인 그 식품 부문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대로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해외 식품은 성장률을 3분기부터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바이오 부문이 이제 스팟 가격 하락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려보다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핵심 부분의 개선에 보다 집중할 때라고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둔화 감안해도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 9배도 안 되는 주가는 너무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 시장 유지하겠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철강 산업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미세먼지 생각을 안 할 정도로 공기도 많이 좋아지고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중국의 감산이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 산업도 감산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의 철강 생산량을 보면 일평균 생산량으로 봤을 때 지난 5월달 고점 대비해서 9월 중순 기준으로 약 18%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중국 정부는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 생산량을 넘지 않게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었고 하반기에만 6,400만 톤 정도의 조강을 줄여야 하고 9월 이후로 12월까지는 약 2,900만 톤, 전년 대비 8% 정도를 추가로 감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동계 올림픽이 내년 2월에 열리는데 시진핑 주석이 파란 하늘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어서 철강 감산은 내년 3월까지도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철강 감산으로 인해서 철강 가격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철강 가격은 특별한 상승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빠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원가 측면에서 보면 철광석 가격이 지난 5월 대비 약 50% 정도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강점탄 가격은 지난 250%나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철광선과 강점탄을 믹스한 정도의 원료 가격으로 보면 사실은 원가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가격을 지지하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과 원료 가격의 변화를 봤을 때 저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될 것이 이제 수요 부분인데요. 지금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아직 그 전체 원가가 높은데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역시 이제 수요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부동산 규제라든가 헝다그룹 사태, 여기에 전력난까지 제조업 쪽에 수요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중국 전력난이 뭐 수요 공급이 양쪽 사이드에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제 철강업종은 지금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전력난으로 인해서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의 높은 수준 유지는 철강 업체들의 이익을 보존시켜 줄 거고, 그게 주가의 하방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또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길게 놓고 보면 여전히 수요 쪽에서 지금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을 보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철강 가격이 올라가긴 힘들다고 보고 있어서 중장기로는 철강 가격이 내려오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때는 주가도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TA항공 발표하겠습니다. 정현순 연구원. 네, TA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 목표 주가 3,200원에서 3,8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원인은 2023년 장기 운임 레벨을 2019년 대비 15% 상승할 거라서 2019년 대비 19%까지 상승폭을 좀 상향 조정했고요. 이는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운영 기제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가 향후 운임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부족 우려가 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대비 국내선 수요가 더 부진했고 경쟁 심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다른 LCC의 경우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모두 다 유상증자로 자본 확충을 진행 중에 있고요. TA항공도 순차적으로 자본 확충을 진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말 이전까지 자본 확충에 따른 희석 가능성을 감안해서 투자 의견은 홀드로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 발표합니다. 이규화 연구원. 네, 그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출하량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폴더블 스마트폰 침투율 확대돼서 이제 실적이 되게 좋은데 노상증자 후에 주가가 계속 이제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마진이 높은 방열 시트 쪽에서 샤오미까지 이제 고객사가 다변화된다는 점 고려했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857억까지 좀 이제 확대가 될 거고요. 과거 대비해서 이제 한 단계 레벨이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 내년에도 이제 그 대형 중소형 OLED 소재 출하량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 그다음 폴더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신제품 증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샤오미 쪽으로 이제 방열 시트 매출 다변화 고려하면 계속해서 이제 성장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기로 보면은 3분기도 지금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도 원래 이제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업황 호조세에 따라서 그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PR 밸류에이션이 내년 기준으로 13.4배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과거 10배에서 20배 정도에서 이제 이 회사 주가가 거래가 됐었고, 지금 업황 고려했을 때 이제 과도한 하락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마이크론이 어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요. 관련해서 코멘트 발표합니다. 네, 마이크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그 주가가 좀 빠지고, 그리고 어제도 또 추가적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은 이게 약간 회계 기준이 다른데 편의를 위해서 3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많이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랑 EPS가 4%, 3% 상회를 했는데, 그 문제는 실적 콩쿨에서 제시한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가 컨센서스가 86억 달러인데 77억 달러밖에 제시를 안 해가지고 시장에서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을 개별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게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던 숫자보다도 그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가 이제 훨씬 낮은 숫자고요. 이거를 이제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4분기에 D램 가격이 5% 이상 빠진다 이렇게 회사에서 추정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4분기는 그래도 성수기거든요. 성수기인데 D램 추락까지도 마이너스로 회사가 추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약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그 메모리 반도체 업계 좀 이슈를 보면 그 저희를 비롯한 뭐 일부 이제 투자자들이 4분기부터 이제 가격이 좀 안 좋을 거다, 다운턴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은 메모리 시장이 여전히 좋다, 주문도 상당히 양호하고 재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1주 수준도 안 된다 이런 뭐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좀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일부 투자자분들은 그 뭐 내년에 뭐 다운턴이라고 하더라도 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주식을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가 좀 그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 주식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시장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마이크론이 거의 처음으로 4분기가 가격이 빠지고 뭐 출하량도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뭐 중요한 신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에 4분기에 뭐 가이던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기존 대비해서는 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뭐 디램 익스체인지라든지 뭐 이런 다른 일부 전망 기관들도 4분기 숫자를 기존에서 보던 것보다 더 안 좋게 최근에 이제 다운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뭐 다 비슷한 회사들이지만 이런 회사들도 4분기에 대한 추정치들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주가가 뭐 일부 반등을 했지만 뭐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